자,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만화 클래식 오랜만에 인터뷰 코너 준비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알맞춤 판사에서 심파라는 작품으로 우리한테 온 김용관 작가님 모시고 작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관입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잘 지내고 있는데 바빠서 네, 좀 많이 지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김용환 작가님 안 계셨으면 이 길로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저랑 그러니까는 그냥 혼자 책 자기 작품 하고 요런 거 하는 걸로 그냥 끝났을 운명이었는데 저랑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그때 이제 전시 공간에서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2호점 하면서 전시라는 거 처음 이제 작가님한테 거의 배우다시피 하면서 같이 하보면서 요거 재밌고 내가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라 저한테는 무엇보다 인연이 깊은 분이고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그때 제가 다 감사하네요. 코로나 전이니까 딱 바로 전이라 2019년인가? 2019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 퀴어 만화 그리시는 작가님들 그 라이브로 토크쇼 같은 걸 하는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모든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의 최대 숙제이자 난적이죠. 공간대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김용원 작가님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기 작가님 저희 공간이 이렇게 돼서 시간이 남을 수 있는데 그때 하실래요? 했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함께 그런 전시까지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도 김용환 작가님은 저랑 같이 작업을 몇 번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작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일 저희 하는 일 중에 중요했던 하고 싶은 만화전 그거 작품 관련해서도 편집도 김용환 작가님 그때는 디자이너죠. 김용환 디자이너님께서 편집을 다 해주셨고 표지, 포스터 이런 것도 다 만들어 주셔서 매번 감사하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미약하게나마 만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작가님이 작가님이신 걸 작년에 그러니까 만화 작가님인 거를 작년에 알았어요. 근데 만화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만화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과거에 뭐 만화 동아리에 있었고 뭐 동아리 하면서 동인지 활동 좀 한계 달아서 만화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어를 바꿔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인 거를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만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작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굉장히 놀랍고 또 거기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그림이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디자인 업무나 이런 거 다 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잘하시겠다 생각은 했지만 만화 작업도 이렇게 하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화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다시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또 만화책, 제 만화 그림체랑 이번에 심파를 하면서 제가 만든 그림체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림체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그림체를 많은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서 만든 거라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밀도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오늘 만화 얘기를 좀 할 거니까 김원 작가님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뭐랄까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전시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지만 어쨌든 만화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자면 과거에 이제 웹툰 초반에 생기기 전에 이제 동호회 단계에 있을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었죠. 네. 제가 과거의 사진을 봤어요. 인도에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사진이 남아 있었나요? 사진인가 인터뷰하는 얼굴? 그래요? 네. 언제적일까요? 네이버 웹툰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기 전에 네이버 붐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자신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 같은 게 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권혁주 작가님께서 같은 부모라는 또 카페를 또 만드시고 그때 활동하던 작가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뭐 교류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면서 교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아주 잠깐 초창기에 좀 잠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화면상 봤을 때는 20대 초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20대 초였던 것 그 같아요. 전부터 만화는 계속 좋아하셨던 거죠? 네,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했었고요. 음. 거의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 일본 교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또 제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보통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그 어린이 관련 책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만화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테즈카 오사무의 불새랑 그리고 후지오 A 선생님의 그 만화의 길이라는 작품을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그 전에도 만화책은 읽었었지만 그 도서관에서 봤던 그런 되게 오래된 만화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면서 저를 약간 좀 매료시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만화의 길을 가고 싶다, 만화가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쭉 이렇게 만화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시다가 네. 그렇게 된 이유랄까? 그러니까 전 어린 나이부터 좀 약간 만화에 좀 특별한 만화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특별하다는 게 뭐 그러니까 독특한, 뭐 실험적인, 뭐 네. 예술성, 미학 이런 거. 네네. 약간 독특하고 예술적이고 실험적이고 약간 그런 만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걸 보면은 또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망록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아이디어를 적고 했는데 아이디어들 다 좀 평범하고 재미가 없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도 이게 재밌나?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막상 또 시도도 잘 못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 하고 좀 겁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약간은 좀 다른 만화가가 된 작가님들에 비해서 좀 열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을 폄하하시는 아니 진짜 약간 좀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조건 대학에 가서 만화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면 열정이 있으신 건데요. 네 그래서 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그림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에 그 만화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기왕이면 그쪽 학교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판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이 판화랑 만화랑 되게 공통점이 많고 그럼요.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다른데.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사실. 원류를 따라 들어가면 비슷하긴 한데. 네. 네, 그냥 만화, 파나 이렇게 말만 좀 비슷한 거지 사실 많이 다르고 재미가 없었어요. 파나는 저한테. 원래는 저는 그 기왕 갈 거면 좀 디자인과를 가가지고 좀 관련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파나과를 갔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좀 뭔가 삶에 대한 약간 불안감 같은 게 좀 약간 좀 찾아왔거든요. 파나과를 나와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막 갑자기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 약간 좀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일러스트도 그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일러스트로 이제 돈을 벌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만화에 매진을 했을 때 뭔가 미래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던 것 같고 그만큼 그리고 또 제가 실력이 출중하고 노력이 또 뒷받침이 됐었다라면은 그 길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잠시 좀 만화를 그때는 놨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일러스트가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게 실라브릭이라는 작품이에요. 네네. 그게 음절을 의미하는 실라블과 그 장난감을 뜻하는 브릭의 합성어인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제가 그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블럭형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음절 단위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장난감을 설계했었는데 그걸로 마침 어떤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전시가 굉장히 재밌었고 그때 이렇게 관람객들이 주시는 피드백 같은 것도 좋았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길이 내 길인가 싶은 마음도 좀 잠깐 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뜬금없이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저는 그 만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시각 언어, 문자 언어를 동시에 다루는 그런 매체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각 언어, 문자 언어를 동시에 다루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거를 좀 부딪히게 할 수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만든 게 실라브릭이었는데 아무튼 전시 느낌이 좋아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 근데 계속 만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고 이렇게 미술 작업을 계속 하다가 근데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데 이 경험치가 나중에 만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이제는 좀 만화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좀 스타일을 좀 잡아보고 하다가 좀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2019년도에 강박 제곱이라는 전시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만화로 만들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만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고 그 전시가 끝나고 이제 좀 그래 이 이야기는 좀 만화로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얼마 전에 심파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 대학 과정 그냥 확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죠. 네, 작품이 나오기까지 네. 과정이라서. 근데 여기까지 얘기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을 때 작가님 인터뷰가 1시간짜리 긴 게 있어요. 1시간 27분짜리. 네. 거기 나왔던 대사와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그러게요? 그대로 비슷한가요? 쭉 나왔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심파란 애니메이션 얘기로는 좀 하겠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오신 분이다 작가님이 라는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만화책 얘기를 좀 할 건데 심파라는 제목부터 뉴 웨이브라는 제목부터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딱 받았을 때 심파가 뭐랄까 한국에서의 심파라는 단어가 영화 멀티플렉스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일부러 울리는 막 쥐어짜면서 울리는 거 있잖아요. 심파극이라고 하죠. 그게 과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파라고 해서 심파라고 말 그대로 뉴웨이브란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 심파란 작품을 하겠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왜 저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작품을 보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심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이 심파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작가님이 방금 우려하셨던 그 의미로 처음에 쓴 게 맞아요. 저는 되게 심파적인 이야기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라라랜드를 아내랑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네네. 그 라라랜드의 어떤 결말, 그러니까 그 두 주인공이 그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그 쓱 훑어 가면서 보여주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고 그런 좀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런 매력적인 씬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씬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시간 이동에 대한 그런 개념을 뉴웨이브 신파로 또 중의적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이 신파 뉴웨이브가 됐고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주라는 그 사람이 그 미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코코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시간 이동을 하면서 천년 후의 그 미래 예술, 천경년 후의 뭐 미래 예술을 탐험하면서 둘의 어떤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일단은 늘 주장하시던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 현대 미술이라는 지점에서 작가님이 저희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으로 서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얘기를 하는 거를 공유를 많이 하시거나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본인 작업 말고는. 김용관 작가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전시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디스플레이 이런 작업도 하시고 결국 만화도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하셨는데 김용관이라는 작가가 공통적으로 모든 작품에서 생각하는 고민하는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옛날에는 제 작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게 제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뭔가 이렇게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약간 좀 했고 오히려 단아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작품들은 그 A라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작품들은 B로 묶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들은 C로 묶이기도 하고 이런 제 어떤 여러 관심사, 지향점이 작품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했던 작업들은 공통적으로 약간 또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아, 큰일 났다. 제일 어려워하는 네. 시공간. 아니야, 그냥 말이 그냥 시간 플러스 공간인 거지. 제가 어려운 의미로서 시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린 시절부터 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주와는 좀 다른 물리 법칙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은 어떨까? 그들의 예술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가정 그리고 제가 만든 설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어떤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품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는 아주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구나. 내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성이라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그 어떤 무대로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작품에서 막 하고 싶어 하진 않구나. 현재로서는 나는 좀 더 여기가 아닌 곳에 좀 관심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닌 곳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뭔가 지금 여기서도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제 천년 뒤에 뭐 예술 뭐 아까 천경 뭐 네네. 네, 그런 그 시대마다 현대 예술 이런 것들을 말씀은 하셨지만 네. 결국은 이게 다 작가님의 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본인의 상상력을 이렇게 펼치는데 좀 더 집중해서 작품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 작가님의 상상력인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그렇긴 한데 이게 현실을 베이스로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건데. 저는 지금의 현실보다는 지금이 아닌 여기가 아닌
현실에 대한 상상을 좀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몇천 년 뒤에 예술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 심판한 작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상상력을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런 상상력 그런 어떤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생각 도출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 조형물이 있는 거잖아요. 감상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갔지? 맨 처음에는 이 세계의 어떤 시간 이동에 대한 설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좀 시간물이라든지 회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보통 시간 이동이 어떤 서사에서 나오면은 뭐 과거의 자신과 만나면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뭐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가지고 뭐 평행 우주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설정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가면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이렇게 다시 쓰기, 덮어쓰기가 돼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어떤 강물이 있을 때 강물의 아랫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윗물에 이렇게 붓게 되면은 그 윗물이 거기부터 이렇게 새로운 물이 덮어쓰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윗물이 또 아래까지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바꾼 과거가 현재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세월이 그만큼 흘러야지 바뀔 수 있는 약간 그런 설정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설정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뭐 어느 만화든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만화의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라는 것로 만든 그 목적이 가장 큰 만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에 있던 김용관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더 붙여서 플러스해서 만들어낸 현대적인 조형이나 그리고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 지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면은 어차피 그런 거에서 좀 더 이해하고 보면은 재밌을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한 작품이라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금. 그러니까 제가 또 약간 관심이 있는 게 약간 진보의 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진화 아니면 진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가치 지향으로서의 진보.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윤리관이랑 현재 윤리관이 다르고 또 미래 윤리관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언제나 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령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언젠가 그 경우의 수를 또 거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재활용하면서 써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시공간이 굉장히 그 우주 단위로 넓어지더라도 여전히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까? 이렇게 무한으로 확장된 세계에서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중구난방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출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우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차란 요소도 그렇고 다이나믹할 수 있는 요소, 디자인적 요소들이 충분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일부러 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이런 연출을 하시게 된 이유
이게 이 작품에서 어떤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 연출일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 만화의 어떤 형식 실험에 관심이 좀 많이 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칸을 그 분할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음.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음. 약간 디자인적인 칸 구성, 약간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칸 구성, 음.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칸 구성, 모듈식 칸 구성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칸 구성을 좀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야기랑 좀 잘 어울리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 3단 구성으로 평범하게 좀 보여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실험적인 음. 칸 구성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판형으로 작품을 만들면 좋을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3대4 정도의 그 판형을 생각했는데 그 알마 출판사의 안재미 대표님이랑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좀 그 원고가 길어도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듣고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길면은 위아래로 좀 오갈 수 있는 요소가 많죠.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냥 5대8 정도의 그 판형을 생각을 했고 그 판형이 그렇고 그리고 그 판형 안에 들어가는 그 원고 영역도 5대8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5대8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 미술 작품을 할 때도 좀 모듈 같은 거를 좋아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5대8을 좀 어떤 일정한 그 비례로 나눌 수 있으면은 재밌겠다는 생각을 좀 그때 했고요. 그래서 1대1 사각형, 1대2 사각형, 2대3 사각형, 3대4 사각형, 4대5 사각형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분할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샘플을 만들고 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원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더 여기는 그냥 긴 테두리 그 긴 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모듈을 마지막에는 그 규칙에 어긋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좀 이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베이스는 모듈식 구성인데 최종적으로는 그 모듈을 무시하게 된 칸 구성이 된.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연출식 구성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8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밸런스 있게 쪼갤까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 이뻤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색이라는 게 어쨌든 우주 공간에서의 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우주 공간에서는 다 흰색, 검은색 우주인도 우주복도 흰색, 검은색 그래서 굉장히 무채색 느낌으로 네. 이렇게 작업이 많이 되는데 작가님 작품을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정리하기에는 우주에서의 시공간 끝까지를 이제 여행하는 두 친구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이 5대8 그 모듈 느낌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색감이라는 거는 좀 우주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무채색 느낌보다는 굉장히 밝고 다양하고 그리고 봤을 때 기분 좋아질 수 있고 뭔가 의미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유가 인쇄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컬러를 쓰시면 인쇄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인쇄는 어차피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아, 네. 네. 약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주라고 하는 게 약간 유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쓰고 덮어쓰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주가 무한해진 그런 세계인데 그 어떤 무한한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옛날에 떠올렸을 때는 무한에 1을 더해도 결국엔 무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색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회색빛 같은 느낌의 무한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공간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색들이 다 무한하게 결국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런 회색빛이 아니라 정말 청초년색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뭐 반짝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인간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네. 많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느끼는 네, 거지. 그만큼 어쨌든 다양한 색들이 그죠. 오히려 보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그런 색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 작품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아, 컬러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 약간 그게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저 취향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뭔가 작업할 때 그 김현 작가님한테 제가 뭐 부탁드릴 때 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 그럴 때 네. 딱 봤을 때 별나라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컨셉이 드는 그런 전시나 뭐 디자인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좀 네. 김용환 작가님 항상 찾거든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 보면은 컬러도 되게 이쁘게 잘 쓰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묻는 이거 편집이나 책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신 거죠. 편집이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뭘 질문드리고 싶었냐면 너무 가벼워요. 책이요. 그리고 이게 양장본에다가 네. 그런데도 매우 가볍고 그리고 펼쳐지는 것도 쫙쫙 펼쳐지고 이게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드셨네고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는 네. 쫙쫙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어서 좀 더 쫙쫙 필 수 있는 뭔가 요소로 작업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종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가벼운 그람 두께에 비해서 가벼운 네. 종이를 쓰신 것 같아서 이런 과정도 혹시 작가의 컨셉으로 들어간 건가? 아니요. 이거는 알마의 그 안지미 대표님께서 다 음, 네, 구상을 하시고 제안을 주신 거고요. 음, 저는 그냥 책이 쫙 펼쳐졌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음, 선생님께서 그 안지미 대표님께서 그 종이랑 또 인쇄 느낌 뭐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고, 이 종이가 그린라이트라는 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가벼운 두께에 비해 가벼운. 네네 그 재생지예요. 그래서 가격이 모조지보다 싼 종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재생지로? 네네 네. 오, 그런데 그 넘기는 느낌이랑 또 가벼워서 많이들 본문용으로 많이 쓰는데 텍스트가 들어갈 때 문제가 없는데 CMYK 사도가 들어갈 때는 인쇄 질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재생지니까. 네 대부분 인쇄업자분들께서 쓰지 말라고 사도 인쇄는 말리는 종인데 알마에서는 또 연결되어 있는 그 인쇄업자의 기술자분께서 되게 실력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신경을 쓰면 또 가능은 하대요.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인쇄해 주신. 그냥 신경 쓴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종이도 잘 구해야 되고 그렇죠. 원래 그 디지털 작업보다 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면 좀 더 어둡게 나오고 그쵸, CMYK로 작업하면 그리고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스며드느냐 위에 약간 떠 있느냐 아트지 같은 건 떠 있는 느낌이고 재생 종이는 더 스며들면 번짐 이런 게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야 컬러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그 수입지에 샘플로 인쇄한 거랑 또 요 그린라이트 인쇄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마에서는 좀 더 좋은 종이를 원래 쓸까 고민을 하시다가 근데 그 그린라이트 인쇄한 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다. 저도 그래서 그 생각. 네 그냥 네 잘 됐죠. 뭐. 더 저렴한데 퀄리티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 책이 처음 이제 배송이 왔을 때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가볍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뭐 해봤자 뭐 백색 모조지 뭐 아트지 요 둘 중에서 하나 쓰죠 보통은.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종이 보면서 종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저도 다음에 제 거 작업할 때 이 종이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 네, 해보면. 그린라이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인스타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관련돼서 글을 올렸더니 그 작가님이 사인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성인수 작가님께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한 걸 올렸더니
이재민 평론가님이 와 나도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괜찮으시다면 제가 책을 한 권 더 가져왔으니까. 아니요, 제가 더 가지고 왔어요. 아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네. 제가 좀 이따 그러면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사실 다음에 별일 있으면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밖에 잘 안 나오니까 송혜수 작가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 뭐 자주 보니까.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저희 맨날 보고 계시잖아요. 둘이 거의 밈처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이나 방송 다 듣고 계시죠? 이재민 평론가님, 박이나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사인 받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작업 공정이랄까? 어쨌든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는 거고 만화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가님이 뭔가 도입한 시스템이랄까? 나만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랫동안 만화를 보고 좋아하다 보니까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또 만화를 오래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손은 굉장히 제 머리를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 성에 차질 않아서 그러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어떤 머릿속에서 그리는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공정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원래 원작인데 제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그 애니메이션 때 제가 어느 정도 스케치업으로 배경 같은 건 3D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인물도 그 다즈 스튜디오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그림 실력을 좀 보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3D로 전체 이미지를 다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제가 그 약간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 나게끔 브러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브러쉬로 이제 라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약간 좀 우연적인 효과를 좀 넣고 싶었어요. 우연적 효과라면? 네.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종종 제가 쓰는 게 그러니까 랜덤으로 색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색을 바꾸다 보면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컬러 구성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요소를 저는 심파에도 약간 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부러 가공한 그 글리치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D로 만든 그런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림을 커브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주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걔네와 제가 단색으로 밑색을 칠한 컬러랑 블렌딩을 시키면서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제가 만든 질감을 그 위에 얹혀가지고 약간 우연적인 효과로 만들어낸 그런 텍스처들을 좀 많이 드러나게끔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고 심심할 수 있었던 그림을 약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나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공정이 저는 좀 약간 재미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오픈 소스로 요 공정도 좀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에서는 소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인터뷰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뭐 작가님의 기본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인터뷰된 게 있어서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신파란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할 때 뭐랄까 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저는 주신 내용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가이드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전에 이렇게 조형물이나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으신 뒤에 나오는 그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작가한테 좀 더 생생하게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한히 돌아가는 시공간을 여행하는 두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결론을 지었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조형물들이나 이런 거는 김원관 작가님이 처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에서 B가 더해지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면 거기 A라는 거에 C를 더했을 때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그런 결과물 이런 것들을 좀 배경에서 보여주면서 그곳을 여행하는 내용으로 뭔가 재미를 더 얹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정리가 됐는데 맞을까요? 글쎄요. 제가 작가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 근데 모든 이야기에 정답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이 인터뷰에서는 A라고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 가서 다른 질문부터 답을 시작하다 보면은 B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C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A, B, C가 다 다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작품을 설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A, B, C가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그런 규정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 규정조차도 싫어하시는군요. 아니, 싫은 건 아니에요. 싫은 네. 건 아니고 네, 싫은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간 SF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건데 저는 좀 예술을 바탕으로 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두 인물에게 닥쳐오는 어떤 좀 슬픈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마주할 때 이 두 인물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 두 인물들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만화 작업 계속 하시나요? 뭐 언젠가는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한동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요? 바쁘셔서? 네, 일단은 이게 제가 보통 이렇게 작업실에 나가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고 머리를 워밍업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도 키우고 있고 뭐 돈도 벌고 해야 돼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에서 좀 여유가 많이 없는데 만화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만화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기 전에는 단편은 할 수도 있겠지만 장편 작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화 시장이 네.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웹툰 시장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한 만화, 우리가 독특한 만화, 실험 만화라고도 하죠. 그런 만화들이 책이든 웹툰 형태든 다양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범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돈이 안 돼요. 그런 만화들이 저도 그런 걸 계속 시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하다가 아무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내 안에 있던 만화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불꽃이 완전히 꺼지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봤어요. 종종 많이 봤어요. 근데 김영웅 작가님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곁에서 지켜본 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면서도 만화 작업에 대한 거를 그리고 계속 욕심,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만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만화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내셨으면 좋겠다. 재밌는 실험적인 작품 몇 년에 한 작품 되더라도 계속 내시면서 함께 이런 얘기 또 다음 꽃 나오면 또 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좀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작가로 만화가로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목표를 한 5년에 한 권 정도 생각하고 있기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바빠서.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1년에 한 권씩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스스로한테 그런 그 정도는 돼야 만화가라 부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일상이 바쁘면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모든 만화가님들을 존경하게 됐고. 네, 저도 나 말고도 재밌는 만화 많잖아. 딴 거 보세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튼 그랬었습니다. 평소에 만화 클래식 자주 들으시죠?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지금 못 되게 들었어요. 약간 넋이 한 0.5 나가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요즘에 좀 올해 9월 말까지 좀 바빠가지고요. 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만화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좀 버벅였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